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의 천자문사자는 232화 균교임조입니다. 설은건균 공교할 교 맡길 임 낚시조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이 균은 삼국시대 위나라 발명가였던 마균을 말하며 임은 전국시대 인물로 장자의 외물편에 나오는 전설상의 강태공 임공자를 말하고 있습니다. 조는 낚싯바늘을 이용한 낚시를 말하지요. 따라서 이 사자를 번역하면은 위나라 마균은 교묘한 기술자이며 전국시대 임공자는 빼어난 낚시꾼이다가 되겠습니다. 마균을 설명하자면은 마균은 삼국시대 위나라 관료이고 발명가로서 자아는 덕형입니다. 마균은 이 비단천을 직조하는 이 직렁기를 간편하게 개량하여 견직 효율을 높이기도 했으며 이 용골수차를 제작하여 농사에 필요한 관계용수 공급을 손쉽게 하였습니다. 이 용골수차는 아직도 후미진 시골에서는 사용하고 있기도 하다고 합니다. 또한 수력을 이용하여 이 실감나게 인형들이 움직이는 수전 백희를 만들어 위나라 명제에게 진상하였는데 위 명제가 그 존경하며 매우 칭찬하였습니다. 그렇지만 뭐니뭐니 해도 가장 유명한 발명은 이 진암거가 되겠습니다. 진암거는 원래 전설상의 기구로서 고검주에 따르면 고대 황제와 치후가 탕록의 들판에서 싸울 때 치후가 짙은 안개를 만들어 병사들이 길을 잃게 되자 황제가 방향을 알리는 이 진암거를 만들어 병사들이 더 이상 헤매지 않게 됨으로써 마침내 치후를 사로잡았다고 합니다. 이런 전설이 내려오는 가운데 이 마균이 급사중이란 자리에 올랐을 때 동료들이 진암거라는 전설상의 기물일 뿐이라고 하자 마균은 실제 진암거를 만들 수 있다고 주장하게 됩니다. 이에 위 명제가 마균에게 그럼 진암거를 한번 만들어 보라고 명을 내리게 되고 마균은 정말 이 진암거를 완벽하게 재현하여 그 명성이 크게 오르는 계기가 됩니다. 진암거는 이 수레에 나무로 만든 이 목각 인형이 있어서 이 인형의 손이 항상 남쪽을 가리키도록 되어 있습니다. 일종의 나침판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은 이 방향지시가 자석의 힘이 아니라 정교한 이 목재 톱니바퀴로 움직이는 장치입니다. 즉 기어가 작동해서 이 바퀴가 회전해도 인형의 축은 역으로 움직이게 함으로써 항상 남쪽을 가리키도록 고안을 한 것입니다. 따라서 톱니로 움직이는 이 진암거가 동양 최초의 로봇이라는 주장이 있기도 합니다. 그럼 글자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설은건균 혹은 이 고를균자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자는 쇠금자와 이 고를균의 합자입니다. 쇠금은 이 거푸집과 쇳물을 그린 형태에서 나온 자형입니다. 이 겉문을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이 덮개 그리고 이 선비사 형태의 이 허리칼 모양이 있는데 이는 이 허리칼을 만드는 이 거푸집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옆의 이 점점은 이 쇳물을 의미합니다. 이 형태는 소전으로 넘어와 이제금자와 이 흑도자 그리고 이 점점의 합자로 변형이 되었습니다. 거푸집 털 재료가 이 흙이기 때문에 이 소전자형은 흙으로 된 거푸집과 이 점으로 된 이 쇳물 그리고 이 거푸집 덮개로 이렇게 따듬어진 것입니다. 쇠금은 원래 청동을 의미했으나 이제는 금속을 통치하거나 누런금을 말하는 자용으로 쓰이고 있으며 동이라는 것을 찍어낸다는 의미가 있어 성시로도 쓰이고 있으며 우리나라에서 인구수가 가장 많은 성시이기도 합니다. 고를균은 이 살포자와 이 두이자의 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보면은 이 팔로 끌어안다는 이 살포자와 이 두이자의 합인데요. 살포자는 모으다, 감사다는 뜻이 있고 두이자는 반복하다
또는 이 둘로 나누다 또는 이 둘을 견주다는 의미가 있는 자형입니다. 자형에서 이 고를규는 손으로 이 두 개를 고르게 하다, 둘을 같게 맞추다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균등의 의미일 경우에는 고를균으로 부르며 이 나누다는 의미가 강조될 경우에는 나눌윤으로 불리웁니다. 고를균이 뜻하는 말은 이 고르게 하다 또는 이 둘을 동일하게 하다 이며 이 나눌윤이 뜻하는 말은 이 나누다, 균형을 잡다, 가지런히 하다, 두루 미치다, 흩어지게 하다 등이 되겠습니다. 이 흙토자가 들어간 이 고를균도 있습니다. 이런 논밭의 흙을 고르게 하다는 의미로서 평평하게 하다, 밭을 갈다, 긴매다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세금자가 들어간 자형도 고를균입니다. 이런 세금은 이 거푸집에 샘물을 붓는 것을 그린 자형이기 때문에 이 세금자가 거푸집에 샘물을 고르게 붓다는 의미가 됩니다. 거푸집에 균등하게 샘물을 주입을 해야 틀에 샘물이 아래에서부터 들어차 제대로 된 이 형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자는 또한 이 30건 균으로 불리기도 하는데 이는 용해된 이 도간에 담긴 용탕의 양을 의미한 것입니다. 30건은 한 건에 600g 기준으로 하면 약 18kg로 꽤 무거운 무게이지만은 한나라 이전까지만 해도 한 건은 233g으로 이 균은 약 7g, 7kg 수준으로 어른 한 명이 충분히 들 수 있는 양에 해당됩니다. 또한 이 균은 무거운 것을 들어 올리는 이 농로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이게 농로인데요. 이 농로는 이 고정도르래나 이 목선반에 이 쇠로 된 가리틀을 또 농로라고도 부르죠. 그래서 보통 쇠로 된 회전축에는 농로라는 이름이 붙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음 자는 공교할 교입니다. 이 자는 장인공과 이 공교할 교의 합자로 되어 있습니다. 장인공은 옛날 장인들이 사용하던 도구를 그린 자형입니다. 각골 자형은 크기를 측량하는 이 자형태 또는 이 집터를 다지는 이 돌달구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금문으로 봐서는 이 작은 이 청동 손칼 형태거나 쇠를 다듬질하는 모루로 표현되었습니다. 모두 형태는 달라도 이 기본적인 선형 골격은 똑같습니다. 오늘날 장인공이 뜻하는 바는 장인, 기교, 이일, 기능, 정교하다, 뛰어나다, 만들다 등이 되겠습니다. 공기할 교는 옛날 나무를 쪼던 이 도끼 혹은 이 자기를 그린 자형입니다. 물론 이 도끼건도 그러합니다만 도끼건은 자기나 도끼를 이용하여 이 쪼아서 파내는 이 기능을 그린 자형이라 할 수 있으며 공기할 교는 자기나 도끼 그 자체를 그리고 있습니다. 각골을 보면 이 나무로 만든 이 좌기를 닮아 있으며 아래 손잡이 부분이 휘어져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자형은 변함없이 오늘날까지 그대로 이어져 왔습니다. 자형의 의미도 도구를 다루는 기술, 재주 등을 의미합니다. 공교할 교가 뜻하는 바는 교묘하다, 공교하다 등입니다. 한편 이 아랫부분이 이렇게 S자로 이 휘어진 모습 마치 수증기가 올라가는 이 구름운을 떠올리기도 하는데요. 그래서 교자라고 하면 나중에 입에서 숨이 뿜어져 나오는 것으로 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숨을 내쉬다는 뜻이 추가가 되었으며 이때는 숨내쉴고로 불립니다. 숨내쉴고는 또한 이 위에 이 수평획으로 이 S자형의 전기가 막히게 되므로 기가 막히다, 말을 못하게 되다는 반대의 의미도 있습니다. 공교할 교는 장인을 뜻하는 이 장인공과 이 도구를 뜻하는 이 공교할 교의 합입니다. 따라서 이 도구를 다루는 장인의 솜씨를 그린 자형이라 할 수 있는데요. 이는 장인공이나 이 공교할 교의 이 의미와도 큰 차이는 없습니다. 공교할 교가 뜻하는 바는 공교하다, 솜씨가 있다, 교묘하다, 예쁘다, 아름답다, 약삭 빠르다, 재주, 꽤, 책략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는 맡길임입니다. 이 자는
사람인변에 이 북방임이 들어간 형태입니다. 이 사람인은 사람을 그린 상형문자라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고요. 사람인이 뜻하는 바는 사람, 인간, 남자, 백성, 신체, 일하는 사람, 인재 등이 되겠습니다. 북방임은 그 기원자가 사실은 두 가지입니다. 소전까지만 해도 이 두 가지 자형은 뚜렷이 구분이 되었으나 현 서체에서는 이 동일한 형태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전자형을 보지 않는다면 이 기원자가 뭔지 알기 힘듭니다. 이 첫 번째 이 임자는 사람인가 이 흑도자의 합으로 된 자형입니다. 즉 이 흑더미 위에 사람이 올라선 모습입니다. 따라서 자형의 의미는 높이 쓰다, 살펴보다, 높이 쓰다, 보다 높다는 뜻을 가졌던 것으로 보입니다. 나중에는 이 높은 곳이라는 의미가 강조되어 북쪽을 가리키는 자형으로 널리 쓰이게 되는데요. 동북아시아에서 북쪽은 이 높은 지역, 높은 산악지역이 차지하고 남쪽은 낮은 이 평평한 평야지대로 이루어진 데서 그 의미가 나온 것입니다. 소전자형 역시 흑토자 위에 이렇게 사람인이 올라탄 형태입니다. 이 자형이 구성자로 들어간 한자로는 빼어날 정과 성인성 등이 있습니다. 이 빼어날 정은 뛰어난 사람을 뜻하는 이 임자와 거리를 거닐다는 이 걸을 인, 그리고 손을 뜻하는 이 제방변의 합으로서 다른 이보다 앞장서는 사람을 뜻합니다. 그래서 그 의미가 빼어나다, 앞서다, 앞장서다 등이 되겠습니다. 성인성은 이 빼어난 사람을 뜻하는 이 임자와 귀자, 입구자의 합으로 즉 잘 듣고 잘 말하는 이 높은 사람을 뜻하는 것이 이 성인성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임자는 이 장인공 형태 또는 이 장인공 중앙에 이 점이 있는 구조입니다. 장인공은 도구를 의미합니다. 건문에서는 이 점이 점점 부풀어 커지게 되는데 이는 하늘을 뜻하는 이 수평 획과 흑도자의 조합처럼 보이게 됩니다. 자형은 이 중앙부가 부풀어 올랐기 때문에 배가 부르다, 임신하다는 이 뜻이 추가가 되었으며 특히 중앙이 볼록한 이 배자는 이 북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또한 다른 건문 자형은 이 도구 중에 이 허리에 차는 이 칼 형태를 이렇게 그리고 있기도 합니다. 이 허리에 차는 이 칼 형태는 나중에 관리를 뜻하는 선비사가 되죠. 그래서 소전자형을 보면은 이 수평획 아래 이 선비사가 있는 구조입니다. 선비사가 관리, 일, 직무, 종사하다는 뜻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임을 그린 이 자형 역시 일, 업무, 책임이라는 뜻으로 점차 굳어지게 됩니다. 장인공 형태에서 나온 이 임자를 구성자로 사용하는 자형으로는 이 짤림자 또는 임신할 임 등이 있습니다. 이 짤림은 이 중앙이 부푼 이 북과 실사자의 합으로서 이 천을 짜다는 의미를 갖고 있으며 임신할 임은 이 중앙이 부푼 것을 나타낸 이 인과 여인여의 합으로서 임신할 임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인변을 하고 있는 이 맡길 임은 사람인과 이 두 번째 이 임자의 합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자형은 각골자부터 있었던 자형이기 때문에 배가 부풀었다는 의미가 아니라 도구를 뜻하는 장인공과 사람인의 합으로 이 풀이가 됩니다. 따라서 이 자형은 도구를 들고 일하는 사람을 그린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자형의 의미도 일하다, 맡기다, 책임지다 등의 뜻을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날 이 임이 뜻하는 바는 이 맡다, 맡기다, 능하다, 잘하다, 이 공을 세우다, 책임지다, 감수하다 등입니다. 오늘의 마지막 자는 낚시조가 되겠습니다. 이 자는 쇠금자와 구기작의 합의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쇠금은 제가 앞서 주물용 거푸집을 그린 자형이라 말씀드렸죠. 이 금의 처음 의미는 청동, 쇠였지만은 이 초기 청동은 매우 귀했기 때문에 귀하다는 속뜻이 있어서 나중에는 이 누른 황금을 뜻하는 자형으로도 쓰이고 있으며 오늘날 모든 금속을 총칭하는 것이 바로 이 쇠금자가 되겠습니다.
국이 작은 손잡이가 있는 국자에서 나온 자형이 되겠습니다. 액체를 퍼올린 이 국자 혹은 이 바가지를 본딴 자형들로서는 이 반드시 필 혹은 이 대성자가 있기도 합니다. 국이 작은 원래 밥을 퍼는 주걱 또는 이 숟가락을 그린 자형입니다. 참고로 국이란 건 손잡이가 있다는 의미입니다. 손잡이가 있는 국자를 말합니다. 그런데 이 국이작의 각골자를 보면은 국자 형태는 아니고 넓적한 숟가락 형태의 길쭉한 이 내용물이 있는 모습입니다. 액체라면 주변에 이 점들을 그려 넣는 것이 각골자의 일반적인 표현 방식이지만 점들이 없어 액체가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건물로 와서 숟가락은 더욱 움푹해지고 안에 음식물은 과실을 뜻하는 이 밭전자 형태를 갖추게 됩니다. 여기서 이 둥근 밭전자는 먹거리를 그린 것으로 보입니다. 이후 소전자형은 완전히 방구형의 이 구기 모양으로 따듬어지게 됩니다. 따라서 이 구기작의 의미는 음식물을 먹는 걸 의미한 것으로 반드시 필처럼 음식물은 사람에게 분명 필요한 것이라는 의미에서 명백하다, 확실하다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각골자는 이 숟가락에 이 흰 밥을 퍼올리는 것으로 보아 곱다, 희다, 밝다는 의미도 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나 점차 이제는 검은에서부터 이 술을 담는 국자, 즉 국이라는 의미가 생겨나게 되는데요. 이는 아마도 이 내용물로 이 밥 대신에 이 과실이 담기게 되면서 발효주로 해석된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이제는 이 술을 푸는 도구로 이제 해석이 바뀌게 되어서 오늘날에는 이 각골에서 이 밥을 푸다는 의미는 거의 사라져 버렸습니다. 국이작의 오늘날 의미는 이 국이 술잔, 이 작은 부피 단위로 쓰이고 있습니다. 작은 이 밥숟가락 정도의 부피로서 옛날에는 가장 작은 부피 단위가 이 짝이었습니다. 순수 우리말 작다 해서 기원한 것이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짝이란 말이. 여튼 이 조선시대 박연이 정한 기준으로 보면은 가장 이 짝이라고 하면은 이 기장 1200알이 들어가는 용적인데 이는 약 18mm 정도. 그래서 보통 밥 한 숟가락 정도입니다. 부피 단위로 10짝은 한 옥, 100짝은 한 대, 1000짝은 한 마리 됩니다. 변에 이 나무목이 들어간 구기작도 있습니다. 즉 국의 재료로 나무를 언급한 것인데요. 이 자형 역시 술을 푸는 이 나무국자를 의미하기도 하여 국자 모양의 이 북두칠성, 특히 이 자루 부분을 뜻하기도 하는데요. 이때는 북두자루 표로 읽습니다. 또한 작은 부피 단위로 사용되었기 때문에 이 표준, 준칙의 의미도 있는데 이때는 표준적으로 읽습니다. 낚시조는 이 변에 쇠금자가 있어서 즉 쇠로 된 구기를 언급한다고 할 수 있는데요. 사실은 구기가 아니라 낚시바늘을 의미하는 자형입니다. 구기작이 이 술떡에서 술을 퍼올리는 것이라고 보면은 낚시바늘은 강에서 물고기를 낚아 올리는 것이므로 일맥상통한다 하여 재료인 쇠금자를 이 변에 넣어 이 낚시바늘을 나타낸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지만 오늘날에는 이 낚시조는 낚시바늘보다는 이 낚시 또는 낚시하다는 의미로 널리 쓰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낚시조가 오늘날 뜻하는 바는 낚시, 낚시하다, 유혹하다, 탐하다, 고하다 등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천자문사자 균교임조, 즉 마귀는 교묘한 발명가이며 인공자는 뛰어난 낚시꾼이라는 사자성어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인공자는 실제 인물은 아니고 장자의 외물편에 나오는 이 가상의 인물로서 거대한 낚싯바늘로 엄청난 물고기를 낚았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장자에 나오는 내용은 이러합니다. 인공자 위 대구 거치. 인공자는 큰 낚싯바늘과 거대한 흙밧줄을 만들어 50개의 위 준호 회계 50의 거시한 소를 미끼로 삼아 회계산에 쭈그리고 앉아 투간 동해 단단 2조 기년 부덕어 동해에 낚싯대를 던지고
아침마다 낚시질을 하는데 한 해가 가도록 이 고기를 낚지 못했는데 이 대어 식지 견, 거구, 함몰, 이하, 무양이, 분기 마침내 큰 고기가 그것을 물고 거대한 바늘을 끌고 물밑으로 빠져들었다 튀어오르며 지느러미를 휘두르니 백파, 약산, 해수, 진탕 흰 파도가 마치 산과 같고 이 바닷물은 요동쳤으며 성모 귀신, 탄핵, 천리, 귀신 소리를 내며 천리를 두렵게 하였다. 인공자, 덕기하거 이숙지 인공자는 이 물고기를 잡아서 해체하여 포를 떴는데 자재하, 이동, 창호, 이북, 막불렴, 야구자 제하 동쪽에서부터 창호 북쪽까지 그 물고기를 배불리 먹지 않는 자가 없었다. 이 문장에서 거치는 굵은 흑색 밧줄을 말하고요. 개는 이 고기를 목적으로 거시한 소를 말합니다. 이는 미끼를 말하고 회계는 회계산이고요. 이 제하는 이 절강의 옛 이름이라서 이 절하로 읽기도 합니다. 창호는 창호산을 말하고요. 이 문구에서 장자가 말하고자 한 뜻은 인공자가 큰 낚싯바늘로 대물을 낚아 많은 이를 배불리 한 것처럼 도인이 돌을 가지고 사람들을 구제하는 것도 이와 비슷한 이치라고 한 것입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